이번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월이면 여러분들이 작년 사업 실적 또는 작년 임대 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세 체계의 골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걸 먼저 총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개괄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종합소득세가 가장 세법 중에 중심이 되는 세법인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주로 임대소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만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종합소득이라고 흔히 다 우리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매긴다. 이게 종합소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예외가 있어서 종합하지 않는 소득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빼는 나머지는 전부 종합해서 과세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임대에 대한 소득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임대소득하고 다른 소득들이 있다면 합쳐서 종합해서 세금을 내라. 그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종합하는 소득은 대개 어떤 것들을 종합하느냐. 첫째가 이자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종합해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당금 받은 배당.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 받는 사람의 연금소득. 또 기타 소득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여기 다 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 중에서 법률을 내서 이런 것은 세금을 매기라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 6가지를 합쳐서 한데 뭉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면은 종합 안 하고 내도 됩니다. 종합 안 하고 내요. 그러면 종합 안 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내느냐? 왜냐하면 이런 세금들은 나한테 이자를 주고 배당을 주는 사람이 미리 세금 떼어갔거든요. 14%씩 다 떼어갔습니다. 그걸로 종결제 버린다는 거죠.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그러죠.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임대소득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사업소득. 임대도 임대사업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별도로 구분했어요. 임대소득이라는 걸 별도로 소득 구분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임대도 사업 아니냐 그래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임대사업소득세를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내야 됩니다. 근로, 연금, 기타 이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내는데 이 묶음에 안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을 안 해요. 종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20년 다니고 퇴직금 받았으면 20분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1년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합쳐서 받은 금액을 1년 받은 데다 합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퇴직소득은 합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퇴직소득은 공제해 주는 게 많아요. 그 월급쟁이 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했으니까 공제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받는 편이 훨씬 납세자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아닌 것도 물론 양도소득이 주식도 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뭘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또 종합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금년부터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이건 뭐냐면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 가거나 신탁회사, 투자회사 가면 펀드 들으라고 그러죠. 펀드 들어라. 저도 그거 들었다가 손해 많이 본 사람인데 펀드 들어라. 이것을 지금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집합 투자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펀드, 집합 투자 수익은 과거에는 그럼 어땠느냐? 금년부터 생겼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배당 소득에 합쳐서 과세했어요.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이득을 배당 소득으로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은 아까 종합하게 돼 있죠. 종합 소득으로 과세했어요, 이걸.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아시아 배당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면 그게 배당 소득 아니에요? 이 배당 소득은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없죠.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거지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 받았는데 손실이 생겼다.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배당 받은 금액이 바로 자기 소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당 소득은 마이너스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배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투자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배당 이자라고는 금융 개념을 가지고 그 법률을 안 고치고 계속 몇십 년을 써먹다가 보니까 옛날에 없던 이 집합투자 수익이란 금융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펀드 투자는 꼭 거기서 이익 난 거 배당만 해주면 되는데 손실이 생겨요. 원금까지 까먹어요. 배당 안 해준 것까지는 좋다고요. 그러면 내가 세금 안 내면 되니까 원금을 까먹어요. 이건 뭐냐면 손실 아닙니까? 근데 손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가령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1,000만 원 났다. 원금 1,000만 원 까먹고 9천만 원 남았다. 이 손실을 인정 안 해줘요. 그 왜 인정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으로 본다. 우리들은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본다. 배당은 경비란 게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이거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마침내 제 것이 딱 걸렸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저도 부자 되었을 텐데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걸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무사를 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가령 내 세무사라는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1억 생겼다. 근데 펀드 투자해서 또 손실이 1억 생겼다. 그럼 만일에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제로란 말이죠. 금년에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를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배당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생긴 것은 나 몰라라. 우리는 배당으로 보니까 그건 모르쇠 하고 플러스 된 것만 합산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행간은 이 펀드를 5개를 들었어요. 5개를 들었는데 2개는 이득이 나고 3개는 손실이 났어요. 근데 손실이 난 것은 모르쇠 하고 그건 뭐 우리는 몰라. 그러고 이득 난 것만 내 세무사에서 얻은 소득에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신문에다도 수없이 썼어요. 이 얘기를.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규정, 이걸 배당으로 보았다는 규정, 이거 펀드라고 하는 규정, 이 규정들을 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옛날 법률을 가지고 여기다 배당이라고 때려 붙여서 생기는 것이지 배당이 될 수 없는
배당이라는 건 본래 손실이 안 생기는 건데 손실이 생겼는데 왜 이걸 배당으로 보느냐 해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내고 심지어는 금융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융신문에다도 쓰고 세정신문에다 쓰고 일간신문에 쓰고 했는데 누가 눈도 끔찍 안 해요. 한눈도 끔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융회사에 가서 그랬죠. 그 금융신문에다 글을 써주면서 이런 것은 금융기관이 좀 서둘러줘야 될 거 아니냐. 고객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고객 유치는 해놓고 거기서 손실이 나는데 손실은 모르세요. 이득 난 것만 이렇게 과세한다고 해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금융연합회 같은 데서 좀 움직여가지고 이 세법 개정하는데 좀 서둘러 달라. 근데 그 사람들도 콧방귀도 안 껴요. 이 고객들만 손해를 보는 거지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더니 그렇게 내가 5, 6년을 투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재판을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과세헌 세무서에다 이건 과세하면 안 된다. 이의 신청을 냈어요. 못 받아준다. 그 다음에 재무부 국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 잘못됐지 않냐. 거기서도 안 받아주죠. 1심 법원에 갔어요. 지방법원에. 안 받아주죠. 고등법원에 갔어요. 그것도 안 받아주죠. 대법원에 가도 안 받아줄 게 뻔해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바로 갔어요. 이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산권이 보장되느냐.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헌법재판소에 마저 내 청구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5, 6년 지나니까 이거 금년에 세법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 규정이. 그래서 앞으로 이건 모든 납세자를 위해서 모든 금융소득자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세법 개정 이거 하나 해줬어요. 다른 건 모두 과세하는 쪽으로만 세법을 고치더니 이것은 해줬어요. 이건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담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 상식으로도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합소득세를 생각할 적에 종합이라는 개념은 방금 얘기했죠. 무엇을 종합하느냐. 그 다음에 소득이란 게 그럼 뭐냐. 이 개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수입이라는 개념하고 소득이라는 개념 구분을 못 해요. 가령 1년에 내가 임대료를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1년 수입이 얼마냐? 나 2천만 원 수입했다. 이걸 소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2천만 원 받았지만은 비용 나간 거 빼고 하니까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남았다면 1,000만 원이 소득이다. 이 개념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개념 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는.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게 구분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1년에 받은 금액이 전부 얼마냐. 이것은 수입 금액이고 거기서 경비 든 것을 다 빼고 남으니까 순이득이 얼마 남았냐. 이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러 가지 이자 받고 배당 받고 임대료 받고 여러 가지 종합되는 6가지 소득에서 돈 들어온 게 전부 얼마냐. 이게 수입 금액이고 여기서 그동안에 여기 필요한 비용을 다 뺐더니 실제로 남는 건 얼마다. 이게 소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과세는 어디다 과세해요? 소득에다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에다.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득이라고도 일반 용어로는 이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이익이라고 해도 그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업회계 같은 데서는 이익이라고 그러고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득이라고 그러고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경비 뺀 거.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그 경비를 빼준다고 했는데 경비 나올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물들은 그러죠. 경비 나올 거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1년에 경비 쓰는 걸 열심히 모아보셔.
전부 1년에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모아보시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비 쓴 것이 많을수록 소득이 반대로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들죠.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업자들하고. 그랬더니 대부분 얘기가 경비 쓴 것을 열심히 모아봐도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경비라고 인정하는 표준 경비도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들을 많이 안 해요. 장부들을 많이 안 합니다. 장부 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경비는 영수증 받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큰 빌딩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큰 빌딩 같은 건 다 장부를 합니다. 아주 크지 않아도 조금만 커도 다 장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용을 다 뺍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 남는 것이 정부에서 본 것보다도 적게 남아요. 그걸 이제 신고해야 이제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안 드는 항목들이 뭐냐면 비용 중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간 게 사실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돈, 가령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10억 들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비용으로 빼줘요. 매년 돈이 나가는 거 아니지만은 10억이라는 돈은 일시에 나갔죠. 그렇다고 일시에 다 비용을 털어주면 안 되니까 그 건축에 소요된 건축비를 이 건물이 앞으로 몇 년 가는 건물이냐, 30년 가는 건물이냐, 40년 가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30분의 1 또는 40분의 1로 쪼개서 비용으로 계속 내줘요. 40년간. 그래서 이 큰 빌딩들은 여기서 비용이 많이 털려져 나가요. 좋은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 수십억, 수백억 들잖아요. 그걸 다 장부에 올려가지고 매년 얼마씩 그 비용을 털어가요. 그거 아니면은 큰 빌딩도 마찬가지로 비용 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실상을 보면 어떠냐? 건물 지을 때는 그런 얘기도 못 듣고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지었어요. 돈 나가면 돈 주고 그냥 지었어요. 심지어는 그러고 나서 임대료 받아도 세금도 별로 안 냈어요. 그때는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그렇게 귀찮게 안 하니까 그냥 잘 넘어가더라.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다 지금 찾아내가지고 이건 세금 신고라 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새로 건물을 진다든지 또는 새로 산다든지 짓거나 사거나 간에 그 건물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소요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용, 심지어는 이 비용 중에도 이 등기할 때 등기 비용 심지어는 중개해준 중개사 비용까지 전부 취득가액으로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 수년간 비용으로 털어간단 말이죠. 이거 없이는 임대소득은 장부해야 실익이 없어요. 이거 털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집 지을 때부터 살 때부터 다 꼼꼼히 챙겨서 이 집 내가 임대 시작하기까지 전부 비용이 나. 심지어는 복비까지 해서 전부 얼마 들었다. 이걸 장부에 올려서 이걸 비용으로 털어가면 상당한 그 절세가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접대비 같은 거. 물론 접대비를 장부에다 올려놨더니 어떤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부동산 임대하는데 무슨 접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임대라고 해서 꼭 접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령 건물을 운영하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는 꼭 임대하는 데만 비용이 난 게 아니고 그 관리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자문도 받고 뭐하고 어디 쫓아가서 심지어는 교제도 하고 이런 거 다 접대비잖아요. 이 접대비. 그래서 조금 이제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은 친구 몇하고 점심을 먹고 친척 몇 사람하고 점심을 먹고 한 것도 계산서를 딱 받아놨다가 이거 접대에 쓴 겁니다. 이렇게 장부에 올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걸 1년에 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모으면 꽤 되거든요. 물론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먹고 하는 것은 본래는 안 돼요. 건물과 관련해서 접대한 것만 해줘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특히 많이 쓰지 않으면 다 인정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특히 많이 쓴다고 하는데 특히 많이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이 쓴 걸 얘기하느냐. 접대. 그래서 세법에는 접대비를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는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 인정해 주는 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액의 몇 %. 여러분 같으면 임대료 받은 것의 몇 %. 이걸 인정해 주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쓴 것은 별로 말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물 임대하는데 소요된 접대비라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어가면 그 대신 또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 더 썼더라도 한도 넘었으면 인정 안 해도 그 대신 한도 내에서는 어지간하면 지금 봐줘요. 물론 실제 조사를 나와서 따질 때는 이건 건물에 관련된 없는 접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한도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쭉 모아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비. 1년 동안 차량 하나 운용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차량비에는 그러면 뭐 듭니까? 차량 산 금액에 대한 또 감가상각비. 그렇죠? 뭐 비싼 거 1억짜리 샀다. 요새 외제차 흔하니까 1억에 샀다. 그러면 그 1억도 대개 차량은 지금 약 5년간 쓴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1억에 샀는데 5년간 쓴다고 하면 1년에 2천만 원씩 비용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감가상각비로. 그리고 기타 뭐가 들어갑니까? 기타 차량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허세 나오지. 또 보험료 내야지. 또 자동차세 내야지. 또 수리비 내야지. 이걸 다 합치면 비싼 차는 1년에 꽤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거 다 빼줘요. 빼주는데 내가 참고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차량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또 세무공무원이 나와서 임대하는데 무슨 차량이 필요해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차량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임대 내가 가만히 앉았어도 임대료 들었는데 뭐 차 쓸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안 해줬는데 요새는 또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내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봐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 밥을 먹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근데 일반 국민은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이 임대하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 차량비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느냐 해서 안 해준 건데 요새는 집이 없는 사람도 차량은 있다. 그런 세상이 왔다. 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 왔어. 근데 임대한다고 해서 차량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건 옛날 얘기지 안 되지 않냐. 그런 항의를 내가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경로로 있냐면 그러니까 대개 와가지고 건물도 제법 크고 임대료도 1년에 제법 몇억 들어오고 그런 데는 또 인정해 주었다가 조그마한 데는 조그마한 데 뭘 인정을 안 했다가 이렇게 시비를 가리다가 요새는 또 거의 다 해줘요. 별로 말썽 안 부리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 들어간 비용도 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장부를 좀 완벽하게 만들면 이 장부를 해서 실제 소득이 얼마나 났느냐는 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 같이 조그마한 건물 임대하는 사람들도 실제 이렇게 다 해보니까 득이 되더라 해서 많이들 장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장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 밑에 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좀 큰 사람은 반드시 장부를 하라 또 이렇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큰 사람 얼마 이상은 반드시 장부를 해라. 그러면 장부 안 하면 어떠냐? 장부해야 별로 이득도 없던데. 그러면 안 하죠. 그러면 거기다 가산세를 매겨요. 과태료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장부를 해서 과태료만 안 받아도 장부한 값이 톡톡히 나와요. 그래서 요새 장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유인을 하느냐. 이 사람에 대한, 그래서 해보니까 장부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해서 안 했는데 규모가 일정액 이상 오르니까 장부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 가산세 매긴다. 해서 그러니까 가산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세무사들이 뭐라고 그러냐. 장부 안에서 가산세 무느니 그 가산세 중 일부만 나한테 떼어주면 내가 장부해 주겠어. 이렇게 해서 그 장부하도록 유인을 해서 장부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하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실제 이러한 비용성을 잘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을 챙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때 챙겨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현금, 은행에서 돈은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은행계좌에서 현금 출납부에서 그 출납부를 보고 다 쭉 체크해 나가면 체크하고 보니까 꽤 썼네 비용을, 이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고, 어떤 경우는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 그러면 내가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장부에다 경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설득시켜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도 좋으니까 그냥 백지에다가 영수증이라도 써달라. 그러면 또 써줘요. 그 사람도 세금 안 내려고, 부가가세 안 내려고 안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세금계산서 안 끊어줘도 좋으니까 그냥 백지에다가 얼마, 수리비를 얼마 받았다고 써달라. 이렇게 받으면 경비 인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 못 받은.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챙기면 훨씬 이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장시간 내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났던 분이 대개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조그만 식은 빌딩이더란 말이죠. 요새 유행어가 그런 빌딩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문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했죠.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내가 얘기한 여기에 해당돼요. 대부분.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